사실은 네. 저기 지자체로 오면 어제도 제가 다른 지자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 요번에 무슨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11월 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즌이라면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자체 시의 행사하면 하는데 뭐 전국 규모나 중앙 규모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왜냐? 지사의 요구다. 근데 이게 합리적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차피 사람에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돼지의 접촉에서 전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정확한 게 없지만 결국은 경기 북부에서만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는 아닌 것이 이미 드러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 이동을 일단 경기 북부에서 차단시킨 것이 남쪽으로는 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매개체가 지금 이제 멧돼지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기 이남 지역의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은 저는 해도 관계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합리적 설명이 안 돼요. 누가 했다가 경기 남부 쪽에 뭔가 발병이 하나 되면 독박 쓰기 딱 좋아요. 독박이라는 표현만 모르겠는데 정치적 판단이네. 예. 그게 우리가 화성문화재 능행차 사실은 100만, 200만이 모인다는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주민자치 박람회를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네. 예. 근데 다수주도 다수도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제요, AI, 조선가, 메르스, 사스 계속 터지잖아요. 이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어로 뭐야 ASF. 이게 감염 경로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일만 터지면 태풍이 오기라도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를 다 중지시키는 이런 비이성적 결정은 앞으로 재고돼야 된다. 더 많은 감염병이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가장 큰 지역 경제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낭패가 심해요. 예산 낭비도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누구라도 하면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인데 한다. 우리 정확한 판단해서 안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전국 체전을 하는데 다른 데서 행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네. 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경기 북부에서 터졌으니까 경기 남부 지역도 행사하지 말라. 뭐 안 하면 좋죠. 근데 매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분위기로 다 마녀사냥식 이게 보통 결정되는 프로세스가 그런 것 같다고. 그 지금 저기서 이렇게 터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화성문화재 능행차 했다 그러면 너네들은 저기서 그런데 너네들은 뭐하냐. 이건 더 예민한 문제인데 한일 간에도 그래요.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고 한일 간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우리 분명한 단결된 힘을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많은 민간 교류도 중지되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노 재팬, 노 바이 다 맞는데 자발적이어야 되고 민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교류를 해야죠. 근데 하면 그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친일이나 역적이나 뭐 이런 거에 분위기로 탁 씌우면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특히 정치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획일주의나 그야말로 감성적 그 몰아치기 아니면 그 양분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그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통해서 느껴지는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감염병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점점 더 많아지고 태풍도 더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그 인과관계의 규명 없이 모든 것 싹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아니다. 적용돼야 된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기초지자체끼리 좀 여유 있는 데서 네. 선심성, 정금성 복지를 하게 되면 네. 재력이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데는 네. 너무 심한 낭패감과 네. 그 차등의식을 갖게 돼요. 네. 더 나가서 지자체장의 역량이 저긴 있고 여기는 없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렇죠. 네. 세수의 확보는 지자체장의 역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은. 아, 그 세수라는 건 중앙이 정한 세법에 의해서 전국 통일로 가는 거지 어느 한 지자체가 개별 세법으로 살림을 키우고 줄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디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가용 재원이 많고 어디는 없어요. 그럼 원천적 조건의 차이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지자체장의 역량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복지를 하는 데는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역량이 없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지자체장은 그거 해줬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복지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은 전국이 국가가 통일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을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경쟁이 돼 있는 한 출혈 경쟁이 되면 제살 파먹기, 깎아먹기를 해요. 여기서 무상급식하고 여기서 무상교복하고 여기서 노령연금 더 주고 아동수당 더 주고 그러면 못하는 옆에 지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성동과 중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 아파트 단지에 잘못 경기가 찐데 앞동에 사는 노인은 받고 나는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에는 강남 3구가 훨씬 더 부자였는데 요즘은 복지 비출이 워낙 늘다 보니까 수입은 웬만큼 되는데 복지수의 대상 인구가 적은 데가 제일 가용 재원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네. 강남 3구가 5, 60만이 넘어요. 중구 10만이에요. 복지비 나가는 것을 보면 5, 60만 나온 금액이 워낙 커요. 세수가 조금 그보다 못해도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국가가 복지 사업을 그 설계를 할 때 꼭 70%만 내고 아니면 80%만 내고 20, 30%는 지방들을 매칭시켜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몇백억이 그냥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돈을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할 때 지방 매칭시키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돼요. 선심은 국가가 쓰고 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선심은 광역이 쓰고 기초지자체 또 매칭돼야 돼요. 광역이 할 때는 자기는 30% 되고 70%를 대라고 해 기초도로. 중앙은 뭐 할 때 80%나 70% 되고 30% 지방비 대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노령연금으로 가면 국가가 70% 돼요. 지방비 30% 되니까 도가 얼마 되냐? 6% 돼요. 우리가 24%를 돼요. 그것만 우리가 500억이 넘어요. 그 전에 우리가 500억 갖고 쓰던 돈이 하루아침에 기초연금 주면 국가가 준다고 해서 받는데 보니까 우리 돈이 500억이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만큼 더 지방정부가 받게끔 하는 건 없고. 없잖아요. 우리 불교단체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대타협을 하는 이유는 지방별로 제살 깎아먹기의 선심성, 현금성 복지는 이제 자제해야 된다. 또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라면 검증을 통해서 그건 국가 사업이나 광역 단위 사업으로 돌리자. 그 거기만 할 게 아니죠.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 좀 자제하고 앞으로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로 각 지자체는 가자. 나눠주는 거는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것도 어느 지역과 차별화돼서는 안 되지 않나. 선진국인 경우 지방마다 세법이 다르고 징수제도가 다르니까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주면 돼요. 지자체별로.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그래서 지자체별 리는 무한 경쟁하는 거, 또 그 매칭되는 사업비는 줄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끼리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자. 그리고 합의해보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안 되면
중앙에 강제할 수 있도록 수단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 7월 4일 날 출범했을 때 226개 중에 169개가 참여를 동의서를 다 보냈어요. 지금 202개까지 왔어요. 200군데까지. 예. 200이 90%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근데 그 외에도 뭐 다 한 두세 개 빼놓고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전체적인 복지사업 총체적인 복지사업 전체를 이제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가 국가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나 아니면 그 앞으로 여기서는 어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겠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안 소위 올려야 되는데 법안 소위도 안 올리고 있어요. 여야가 간사가 합의하지 않은 건 안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건 이제 핑계일 뿐이고 국회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 정기국회 마지막 막바지에 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예. 저로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결국은 근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자치분권위원회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뭐 이런 식 이름만 바뀌지만 그 주기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사안이라 이견이 특별히 없습니다. 아, 이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저는 결국은 일괄상정해서 일괄 처리할 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특례시가 묻어 있는 거고요. 근데 특례시는 지방자치가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한 처음에 고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시도 이번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 제도의 다양성에 물꼬를 트는 첫 그 제도로서 특례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번에는 적어도 식물국회와 그 불임국회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과제라도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저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4대 협의체 대표들과도 또 국회의장도 만나고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개별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또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 그랬거든요. 토론을 국회에서 여러 번 해도 제일 그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국회의원이죠.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같은 심각한 국회라는 게 그 국민의 대변자네요. 민의를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만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 받았다고 표현했다가 기재부에 차관 이하 여러 사람부터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았고 그것이 국회에서 또 모 의원이 그 예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장관이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또 공격도 받고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걸 그 청와대 그 모 회의에서 그 기재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 발표한 며칠 후니까 아 이거 이럴 수 있냐 이거 다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뭐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적으로 한 얘기를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그 페북에다가 써버렸죠. 공표시켰네. 예. 아 그랬더니 이제 그 항의를 받은 건데 사실은 요거는 그 차원을 떠나서 국가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예타를 했어요. 전에 그 정자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호매실까지 그 예타가 다 통과돼서 그거 갖고 주민들한테 광역교통 부담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다른 철도 사업 같은 데서 잘 안 되는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1단계, 2단계 구분시켜 놓고 1단계만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광교까지만. 예. 그리고 2단계는 별도로 또 예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예타가 된 것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지들끼리 편의에 따라서 1단계만 해놓고 2단계는 별도 통과해서 별도 조사해서 안 된다 하면 앞으로 노선 전체 생기면 토막토막 잘라서
그 예타를 구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편법이고 어거지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게 된다고 알고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LH가 예. 그 사업해갖고 들어오고 거기 다 호매실까지 들어온다 그러고 그 광역교통 분담금도 받아놓고 이걸 동일한 예타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돼서 돈까지 걷어놓고 안 하는 건 그것도 약속 위반이죠 국가가.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중적으로 말이 아닌 것을 국가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새 대통령 들어서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 그래서 각 도에 하나씩이라도 준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수도권이라고 싹 뺀 거 아니에요. 경기도 1위로 올라간 걸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이 그 타당하고 뺄도 뺄 수 없는 거를 어거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기재부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진행 중인데 기재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부담했던 이 사업 인경은 예타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예타 제도로 그게 무슨 금가옥조라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예타를 면제하는 대상도 자기들 자의적으로 다 선정하면서 이것도 끝까지 예타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타의 틀을 유지하는데 그 방식으로 또 주민 부담한 사업은 예타의 방식을 바꿔서 하는 룰 적용을 다시 해서 살려주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요번에 이제 인간도시 수원 포럼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기조 강연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비서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서 막역하게 지내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엔 환경부 차관 하기 직전에 국민경제비서관을 했어요. 그때 뭐를 했냐면 주택정책 같은 거 다 했어요. 주동산을 다 좌지우지했다는. 예, 그 주거복지에 관련된 걸 다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벗고 나니 이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보이는 눈이 새로 생길 거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점검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기조 강연을 했지만 본인도 와서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 주거 정책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취지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목소리 못 들었을 테니까 다음번에 다시 맡게 되면 이걸 반드시 감안을 하시라. 국가의 주거 정책은 획일적이고 계층 대상적이에요. 그 대신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늘 보더라도 거기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 획일적 기준이 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어디서 하냐면 현장에서 알아요. 지자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 맞춤 정책 또 그 주거복지의 지방화, 분권화 방향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해요. 이를테면 이제까지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계층도 아니고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다 그래요. 잘 살고 있던 집이 벼랑간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도망갔어요. 거리로 나가기 전에 다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 일시에 그 사회적 나락으로 떨어진 많은 가구들. 그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그 이를테면 초기 3년 연장해서 1년씩 당장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다자녀를 보면 7, 8명의 자녀를 갖춘 집이 부모가 있고 차량이 있으니까 아무런 대상계층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애 한둘 키우는 집도 다 힘들다는데 7, 8명 가진 집들이 웬만큼 거리돼갖고 되겠어요? 택지 없죠. 이 사람들을 옮겨주는 거, 주거를 제대로 해결해주는 건 지자체가 해요. 우리가. 그게 맞춤형 수요자 맞춤 주거복지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보면 전 세대보다 주택 수가 더 많잖아요 지금도. 한 집이 여러 집 갖고 있고 독식하고 그래서잖아요.
그런데 LH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걸 요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분당선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위에 민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민가를 그 지하철 위에 있는 데는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빈집이 돼 있어요. 있어요. 돈 다 나갔고. 제가 거기다가 우리한테 좀 관리권을 줘라. 그럼 우리가 대학생 기숙사도 하고 어려워지면 살리고 하겠다.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LH 사장이 바뀌고 처음으로 거기다가 LH가 그 주택들을 싹 허물고 주택 그 청년 주택과 그 일종의 이제 창업 지원 주택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도 LH가 그나마도 들어와서 그렇게 영역에 눈을 관심을 갖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왜 안 줘요? 다 맞춤형 지역에 쓸 수 있게 해주면 됐던 거라고요. 시정의 시민 참여를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시의 정책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죠. 예.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제도가 많잖아요. 좋은 시정위원회 이것은 그 공약 이행 점검도 하고 정책 대안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는데요. 또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또 도시기획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기획단 또 시민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결정하는 500인 원탁 토론 또 그 시민이 행정 감찰관 또는 종합감사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수원시 협치조례도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 시로 보면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그 사람 중심의 인권적 차원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의식을 갖고 인권 센터를 만들고 인권 담당자를 선임해 놓고 그리고 그 예민한 인권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책 부담도 있고 별로 실익은 없고 논란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근데 저는 이제 휴먼시티 수원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가치로 놓아야 된다. 민선 5기 이후에 인권 도시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에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을 신설했고 인권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인권위원회를 뒀어요. 그게 이제 2015년에는 그 인권 구제 업무를 전담하도록 인권센터를 또 개소를 하고 그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인권 도시로 나아가는 건데 결국은 인권 담당관 신설로 인권 행정을 제도화시킨 건데 그 유의미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소변을 보기 위해서 비닐봉투를 갖고 그 교실 뒤쪽에서 소변 보게 한다는 거 아셨어요? 예. 저 기사 안 봤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그 우리 시가 최초로 인권의 문제로 지적해서 개선시키도록 해서 지금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현실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인권적 관점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청사를 이용할 때 자신의 보편적 권리를 훼손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청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요즘 어떤 일이 우리한테 아주 예민하게 있냐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왜곡해서 또 그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또 그 많은 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 시도 절대 그런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다루는 모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인권이 그런 정도로 자신의 뜻과 달리 오해되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속도는 차별이 됐을지언정 방향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최근에 겪은 두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할게요. 지난 주말 그 우리 시에 그 새로 편입된 경계주공을 통해서 새로 편입된 주민들이 마을 잔치를 하더라고요. 꼭 와달라 갔더니 저를 붙들고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가졌던 고통이 만큼 컸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는 것에서 주민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기형적으로 경계가 돼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역 학교를 못 오고 저 10차선 상대는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민을 위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은 한 발 못 나가요. 경직적 경계 제도를 그냥 갖고 있어요. 주민 편의로 생각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늘 갔더니 주민들이 울먹이면서 결국 감사패를 주고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행정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그 큰 구조물 붙어 있는 게 이게 쭉 갈라지면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엄청난 그 인명과 재산 피해나 아파트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 그날부터 그냥 당장 틈이 벌어져서 갈라지는 순간부터 나가서 그 우리 24시간 상황반 투입해서 문 안 여는 집 강제 문 열고 들어가서라도 밴드로 붙여갖고 15층까지 당당 묶어낸 다음에 그거 다 장치된 다음에 하나하나 크레인으로 드러내가지고 안전하게 해체했어요. 며칠 동안 주민들 집도 못 들어가게 하고 현장에 있는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감염병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중앙정부가 다 주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다 우리 검사할 수 있는데 다 중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한 사실이에요. 안 바뀌네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분권은 모든 상황에 가장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다.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자치가 생명이고 자치가 밥이다.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중앙은 지자체를 꼭 그 토호 세력과 결합한 비리, 부패 집단 아니면 무능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획일적으로 다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역량이 드는 대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자율적 경쟁을 통해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견제받는 중앙 권력을 만들 수가 있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에서 중앙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정책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스몰 베팅을 통해서 다 확인된 것들을 확대할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가 하니까. 근데 중앙은 한 번 잘못하면 수조 깨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